성공한 사업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인 그랜트 카동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통찰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랜트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산층은 일종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는 76%의 미국인들이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충격적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랜트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부자가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그들은 자신의 주변 24인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말은 정말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시야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랜트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제 잠재력을 믿어요. 이건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믿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나요? 그랜트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랜트는 자신도 더 큰 도전을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 두려움과 마주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랜트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랜트는 인생은 지금이에요. 10년 후가 아니라요. 우리가 10년 후에 얻게 될 결과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동기부여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랜트는 작은 행동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넷째,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해요. 그랜트는 위대한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비결입니다. 이 말은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에겐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랜트는 매일 1%씩 성장하세요. 1년 후면 37배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섯째, 우리는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랜트는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축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투자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랜트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랜트는 시간 관리는 또 다른 관리 업무일 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합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랜트의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랜트는 일과 삶을 분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이 곧 당신의 삶이 되게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곱째, 그랜트는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의 비결일 수 있죠. 여덟째, 그랜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곤 해요. 하지만 그랜트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마지막으로 그랜트는 세 가지 진리를 공유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진정한 자신이 되세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진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히 진정한 자신이 되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충실할 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성공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조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물론 그랜트의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고 용기를 내어 행동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향해 오늘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트의 말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계획인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멜 로빈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과 자기 개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멜 로빈스는 CNAN의 인기 논평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녀만의 독특한 조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그녀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동기부여는 쓰레기다 라는 말이었어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들어보면 납득이 갈 거예요. 멜은 언젠가 준비가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길, 용기가 생기길, 자신감이 생기길 기다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불편하거나 두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하려면 어렵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일들을 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은 5초 법칙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5, 4, 3, 2, 1 하고 세고 바로 행동하는 거죠.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설이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5초 안에 행동하면 그 보호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깰 수 있다고 합니다. 멜은 이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 성공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방법을 사용해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의 하루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또 자신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어요. 자신감은 성격의 특성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말하죠.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멜은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으로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라고 조언하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든다고 해요.
멜은 불안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녀 자신도 오랫동안 불안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초 법칙을 사용해 불안증을 극복했다고 해요. 걱정이 시작될 때 5, 4, 3, 2, 1 하고 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멜은 불안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추천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대요. 그녀는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흥분과 두려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리 몸은 흥분과 두려움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는 건 똑같거든요. 차이는 우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이 말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할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뇌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발표 전에 긴장되면 나는 이 발표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멜은 또한 습관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5초 법칙은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트리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트리거란 특정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식사 후 10분 걷기 같은 거죠. 이런 트리거를 설정하면 새로운 습관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결정들은 5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5초 법칙이 중요합니다. 5초 동안 용기를 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멜은 결정을 내릴 때 가치 기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면 후회가 적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멜은 100만 달러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실에 휴대폰을 두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대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해요. 멜의 100만 달러 아침 루틴은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두 번째, 5분 동안 감사 일기 쓰기. 세 번째, 10분 동안 가벼운 운동하기. 네 번째, 5분 동안 오늘의 목표 설정하기. 다섯 번째, 20분 동안 자기개발 관련 책 읽기. 이런 루틴들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멜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힘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은 또한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하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멜은 또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죠. 좋은 인맥을 쌓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멜은 감사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록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멜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서 행동하라고 조언해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멜의 조언들이 꽤 실용적이고 흥미롭죠. 이 모든 걸 당장 실천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미루고 계신가요? 그 일을 시작하는데 5초면 충분해요.
5, 4, 3, 2, 1 하고 세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기르는 거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매일 조금씩 도전적인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신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침 루틴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휴대폰 대신 자신의 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15분만 투자해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멜의 조언을 따라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생각해보세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도 잊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행동으로 옮기세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멜의 5초 법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망설여진다면 5, 4, 3, 2, 1 하고 세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또는 어려운 전화를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멜의 조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5초 법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 같아서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5초 법칙 지금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성장해 나가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오늘은 성공과 집중력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중이 쉽지만은 않죠. 특히 요즘같이 스마트폰, SNS, 넷플릭스 등 수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우리 뇌에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후버만 박사는 이 단계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 진정한 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집중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완벽하게 집중해서 일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산만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거나 휴대폰을 만지고 싶어질 겁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이 단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집중력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단계를 넘어 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분비돼요. 예를 들어 오늘 800단어를 썼다면 그게 비록 적은 양이더라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이 도파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파민은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낮춰줍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높으면 우리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도파민이 이를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해볼까요? 처음에는 오늘 2페이지만 써보자 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잘했어. 오늘 목표를 달성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이걸 사슴의 물 찾기에 비유했어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나섭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물 냄새를 맡고 가을에 도착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더 큰 호수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래요. 작은 성과를 이룰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게 우리를 더 큰 목표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걸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요?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처음에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정상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둘째,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셋째, 외부의 보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몇 개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성공했을 때, 와, 내가 해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성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 언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노력 과정에 대한 자기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력 과정 자체를 즐기고 스스로 보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불안, 스트레스, 혼란을 목표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면 이 단계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는 또한 외부 보상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외부 보상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계속 별을 주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그만둘 수 있어요. 내적 동기가 외부 보상으로 대체된 거죠. 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 감량이라는 외부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체중이 더 이상 줄지 않을 때 운동을 그만두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 자체의 즐거움, 건강해지는 느낌 등 내적인 보상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내적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세요. 잘하고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또한 지속시간, 경로, 결과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시간, 경로, 결과입니다. 이 세 요소를 잘 조절하면 우리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는 이 개념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30분 동안 개요를 작성하고 주요 아이디어 3개를 정리하는 것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세요. 그러면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15분 동안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1km를 달성하는 것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인지적 통제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뇌간의 카운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할 때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의 인지적 통제가 차단되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이 수준을 낮춰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연료를 제공합니다. 이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가 누군가 농담을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게 바로 도파민의 힘입니다.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 수준을 낮추고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중간중간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장시간 공부를 해야 할 때 25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5분의 휴식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세요. 그러면 다음 25분 동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집중력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중력은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도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동시에 식사를 하는 등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오직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환경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에 민감해요.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드세요.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꺼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세요. 책상 위는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필요한 물건만 놓아두세요. 창문이 있다면 가끔 밖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의 집중력과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며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취침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취침 준비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독서를 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루틴은 여러분의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건 성장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놀라운 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에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뇌와 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곤 하시죠? 이런 방법들도 좋지만 오늘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이 큰 근육으로 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후버만 박사가 소개하는 깊은 호흡이 등장합니다. 깊은 호흡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깊은 호흡은 1930년대에 발견된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야 그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자세히 밝혀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이나 울고 난 후에 진정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 패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럼 이 깊은 호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진정하려면 2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다시 팽창하고 이어서 숨을 길게 천천히 내쉬면서 몸 안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후버만 박사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우리 몸의 일반적인 각성 상태나 평온 상태를 조절합니다. 깊은 호흡은 이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빠른 도구예요. 후버만 박사는 호흡과 심장 박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들이쉴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심장이 약간 커집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뇌는 이를 감지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반대로 내쉴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심장이 작아지고 혈액 흐름이 빨라져요. 그러면 뇌가 심장 박동을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새삼 놀랍지 않나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을 더 길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들이쉬는 호흡을 더 강하고 길게 해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이나 운동, 마사지 같은 방법들도 좋지만 그건 별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깊은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은행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답답할 때, 중요한 발표 직전 등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할 수 있어요. 단 1, 3번만 반복해도 스트레스 수준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을 미리 연습해두는 거예요.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이 호흡법을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이 호흡법을 다른 스트레스 관리 기술과 결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깊은 호흡을 쉬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거야. 같은 말들이요. 이렇게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동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을 팀이나 그룹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중요한 회의 시작 전에 팀원들과 함께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이는 팀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팀 전체가 함께 이 호흡법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팀의 결속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이 호흡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지나 장까지 이어집니다. 깊은 호흡을 쉬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우리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후버만 박사는 이 호흡법의 또 다른 장점으로 이산화탄소 조절을 언급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몸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요. 깊은 호흡을 통해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호흡은 단순한 호흡 기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몇 번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전후, 그리고 잠들기 전 등 일상적인 순간들을 활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을 다른 건강한 습관들과 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을 할 때 깊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힘든 운동 세트 사이에 이 호흡법을 적용하면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또한 식사 전에 깊은 호흡을 쉬면 소화를 돕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뇌와 몸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호흡 같은 간단한 기술을 통해 그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죠. 마음을 마음으로 통제하는 건 어렵지만 호흡을 통해 몸을 조절하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게 2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걸 2~3번만 반복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평소에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들이쉬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여러분의 각성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에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이 기술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 전날 밤과 시험 직전에 깊은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대화나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대화 시작 전에 이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규칙적으로 깊은 호흡을 실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변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진정되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실천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는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과 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죠. 올해는 5kg 감량해야지, 이번 달에는 책 3권을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클리어는 이런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행동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는 목표 대신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이 접근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클리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40kg 감량이라는 목표 대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일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죠. 클리어는 또한 정체성 기반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걸 즐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클리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처음에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정상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째,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하고 있어라고 말이에요. 셋째, 외부의 보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클리어는 또한 환경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에 민감해요.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드세요.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꺼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유혹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제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유혹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과자를 먹지 않으려면 집에 과자를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클리어는 1% 더 나아지기라는 개념도 소개합니다. 매일 1%씩 더 나아지는데 집중하세요. 이는 현재 위치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의 개선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1년 동안 매일 1%씩 나아진다면
연말에는 37배나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매일 1%씩 후퇴한다면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클리어는 또한 레버리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번 완료하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예를 들어 라디오 인터뷰 대신 팟캐스트 인터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녹음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요. 그는 이 개념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시켜 설명합니다. 제 뉴스레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매주 2000단어 정도의 긴 글을 썼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졌죠. 그래서 형식을 바꿨어요. 지금은 321 형식으로 제 아이디어 3개, 다른 사람의 인용구 2개, 1개의 질문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니 2시간 만에 작성할 수 있게 됐고 오히려 구독자는 더 늘었어요. 클리어는 습관의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습관을 형성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편해지고 결국에는 자동화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는 또한 습관 쌓기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습관에 연결시키세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 바로 10분 동안 명상하기와 같은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완벽하게 습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얼마나 빨리 다시 시작하느냐예요. 그는 습관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첫째, 명확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4가지 법칙을 따르면 어떤 습관이든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는 습관 추적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추적하세요. 달력에 표시를 하거나 앱을 사용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습관을 기록하면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는 습관의 정체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진전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유지하다 보면 다시 성장의 시기가 올 거예요. 클리어는 습관의 연쇄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면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있는 건 시간뿐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종종 균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균형은 강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예요. 완전히 쉬고 싶을 때는 완전히 쉬고 일에 몰두하고 싶을 때는 완전히 몰두하세요. 균형은 평균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클리어는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제시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는 또한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에 주목하세요.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클리어는 정체성 변화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꿔보세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다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에 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력의 부족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쉬운 환경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간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세요. 클리어는 습관의 누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1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은 1년 후에는 12권의 책을 읽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습관과 인생이 크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전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 자체가 성공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내 주변 환경을 점검하시고 좋은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클리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공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잠재력과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유명한 신경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 디스펜자 박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통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릴 아프게 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배우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는 35살까지 우리의 95%가 프로그램화 된다고 해요. 즉,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습관과 패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변화는 가능해요. 그 방법은 바로 옛 자아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믿음과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디스펜자 박사는 습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얻어진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집합이에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이 함께 활성화되면 서로 연결되는데 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 이 연결이 강해져서 습관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카페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의식해보세요. 자신의 제한적인 말투나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에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이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난 이걸 못해 라고 자주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또 자신을 제한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면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의식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프로그램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건 쉽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가능해집니다.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습관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습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죠. 문제는 불평, 비난, 변명 같은 부정적인 습관에 빠져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과식하는 습관은 해로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습관들을 인식하고 좋은 습관은 강화하고 나쁜 습관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는 변화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디스펜자 박사는 정신적 리허설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원하는 변화를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뇌는 그 경험을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이를 통해 새로운 행동에 대한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정신적 리허설은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자주 쓰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변화를 매일 5분에서 10분 동안 상상해 보세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는 아침 루틴의 중요성도 언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대신 내면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 우리 뇌파는 변화에 가장 수용적이에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심어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디스펜자 박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7일 만에 뇌의 작동 방식, 심장 박동, 유전자 발현 등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외부의 약물 없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행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만성 질환이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죠.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디스펜자 박사는 집단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집단이 함께 변화할 때 그 힘은 더 강력해져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스트레스와 생존 모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로 살아가요. 이건 우리를 생존 모드로 만들어서 창의성과 성장을 방해해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 창조 모드로 바꿔야 해요. 생존 모드에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고 장기적인 목표나 꿈을 추구하기 어려워져요. 반면 창조 모드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매일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는 이어서 감정의 중독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특정 감정에 중독될 수 있어요.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에도요. 이건 그 감정이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우울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오히려 행복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조금씩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보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디스펜자 박사는 에피제네틱스라는 개념도 소개해요. 우리의 유전자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자신의 생물학을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는 우리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는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명상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며 심지어 DNA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규칙적인 명상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놀라운 영향을 미쳐요.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신만의 명상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디스펜자 박사는 뇌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불규칙하게 작동해요. 하지만 감사, 사랑, 기쁨을 느낄 때 뇌는 더 일관되게 작동해요. 이런 상태를 만들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런 습관이 우리 뇌를 더 긍정적이고 일관된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는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려면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해 그 경험에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그 향과 맛, 온도를 충분히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모여 우리를 더 현재, 지향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디스펜자 박사는 자기 대화의 힘에 대해서도 말해요.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를 제한하지만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를 성장시켜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난 이걸 못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아직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자신감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는 실패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봐보세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더 탄력적이고 성장 지향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창조적 시각화의 힘도 강조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그 미래를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해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그 경험을 실제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해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에서의 자신의 모습, 주변 환경, 느껴지는 감정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 연습이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해요.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하며 무한한 존재예요.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성장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창조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신가요?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면 몇 주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5분씩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또는 새로운 습관을 상상하며 정신적 리허설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신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오늘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매튜 워커 박사의 인터뷰 내용으로 우리 삶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4시간만 자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매튜 워커 박사는 수면을 생명의 묘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수면은 우리 몸과 뇌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병원체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좋아집니다. 학생들은 주목해주세요. 시험 전날 밤새워 공부하는 것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런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죠. 그래서 시험 전날 충분히 자는 것이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짜증이 잘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충분한 수면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며 이때 심장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면과 체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레프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프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즉,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00에서 4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무려 10kg 이상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특히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피자, 햄버거, 초콜릿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 더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그중 60%가 근육량 감소라고 합니다. 즉,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근육만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수면 부족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수면 시간을 4시간, 5시간으로 제한했더니 건강했던 젊은 성인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암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면 중에 우리 뇌는 일종의 청소 작업을 합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독성 단백질들이 제거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매튜 워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 수면을 완전히 박탈당하면 다음 날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의 수치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룻밤의 수면 부족으로 바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매튜 워커 박사가 제안한 몇 가지 팁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세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체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 3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절반 이상 줄이세요. 어두운 환경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다고 착각해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명이 어두운 수면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18.5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시원한 환경에서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천이 떨어져야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겨울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장판을 사용해 보세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에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라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오에 마신 커피도 밤 12시가 되어도 그 카페인의 4분의 1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는데 렘 수면은 정서적 안정과 기억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서서 사용하기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앉아서 사용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용하게 되니까요. 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수면의 큰 적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배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매튜 워커 박사는 이를 정보의 연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더 나은 수면을 시작해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사이먼 사이넥의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넥은 현대 조직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절된 개인주의를 지적합니다. 지난 30에서 40년간 우리는 내 커리어, 내 행복, 내 성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의 CEO는 우리는 수면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죠. 이런 극단적 성과주의는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직장인의 76%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Z세대의 경우 이 수치가 82%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의 핵심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이브리드 근무의 일상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73%가 유연한 원격 근무 옵션을 원하는 동시에 67%는 더 많은 대면 협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적인 요구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런 도전을 워크 프롬 애니웨어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지만 매월 한 번은 전체 팀이 모여 앵커데이를 갖습니다. 이날은 업무가 아닌 순수하게 팀 빌딩에 집중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27% 상승했고 이직률은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야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3년 재택근무를 전면 금지하며 혁신은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인재들의 대량 이탈을 초래했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피로도입니다.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직장인은 6분마다 한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고 화상회의는 대면 미팅보다 2.5배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문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노우 미팅 웬즈더 정책을 도입해 수요일에는 어떤 회의도 잡지 않도록 했죠. 여기에 포커스 타임 기능을 추가해 특정 시간대에는 메시지 알림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직원들은 이제 깊이 있는 개인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 일하는 방식의 차이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Z세대 직원들에게 경력 개발은 수직적 승진이 아닌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선호하죠. 구글은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투어 오브 듀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3년마다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많은 관리자들이 팀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직률은 감소했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리더십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지시형 리더십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이넥이 최근 컨설팅했던 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심각한 이직률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특히 입사 2년차 미만 직원들의 이직률이 68%에 달했습니다. 경영진은 처음에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인내심이 없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달랐습니다. 직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성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했지만 MZ세대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성장을 원했던 거죠. 이 회사는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시니어 임원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연말 한 번의 성과 평가 대신 매주 15분씩 상사와 1대1 미팅을 의무화했죠. 이 미팅에서는 3가지 질문만 다룹니다. 지난주에 뭘 배웠나요? 이번 주에 어떤 도전을 하고 싶나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질문들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실험 문화의 도입이었습니다. 매달 하루를 혁신의 날로 정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 했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점이니까요. 이런 변화들을 시도한 지 1년 만에 이직률은 68%에서 23%로 급감했고 직원 만족도는 42%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리더들이 연봉 협상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회사 예산이 빠듯해서 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같은 변명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당신의 성장과 기여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급여 인상은 더 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팀빌딩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는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팀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버추얼 커피챗을 도입했습니다. AI가 매주 무작위로 2명의 직원을 매칭해주고 15분간 비업무적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어색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 참여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디지털 공감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데요. 화상회의 중 실시간으로 참석자들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 회의 진행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알림을 보내주죠. 처음에는 감시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회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사이넥은 지적합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워크라이프 블렌딩이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집중 시간과 협업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오전에는 개인 업무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팀 협업을 하는 식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일하면서도 팀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혁신과 실패는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파이어폰의 실패로 20억 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이 알렉사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이런 실패 학습을 제도화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페일러 프라이데이를 운영하는데 팀원들이 모여 그 주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배운 점을 논의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고위 임원들이 먼저 자신의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 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BM은 멘토링 매칭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수직적 멘토링이 아닌 수평적 학습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MZ세대 직원이 디지털 마케팅을 가르치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협상 스킬을 공유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장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트위터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 40시간 사무실 출근은 필수라고 선언했을 때 수많은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리더십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직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기업은 적응형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는 우리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킵 테스팅, 킵 러닝 문화를 통해 DVD 대여 업체에서 세계적인 스트리밍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넥은 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익은 결과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바로 현대 기업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운영 방식을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이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조직은 직원들이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그들이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성공적인 조직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출이나 이익만으로 조직의 성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웰빙, 지속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인생 변화에 대한 통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슨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로 피터슨은 2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피터슨이 상담했던 한 젊은이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유튜브와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의미할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피터슨은 그에게 2주 동안 매일 자신의 시간 사용을 기록해보라고 제안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을 의미 없는 콘텐츠 소비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20시간, 25시간, 한 달이면 100시간입니다. 이는 2달 반의 업무 시간과 맞먹죠. 만약 여러분의 시간이 시간당 2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매년 5천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피터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루를 30분 단위로 계획하세요. 시간은 마치 물과 같아서 틈이 있으면 그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소비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3가지 중요한 과제를 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20개가 넘는 할 일 목록을 만들지만 이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3가지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의미를 추구하세요.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지만 의미는 영속적입니다. 피터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년간 죽음의 문턱을 헤매었고 딸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죠. 저 역시 극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행복이 아닌 의미가 우리를 지탱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세요. 첫째, 삶 자체에 내재된 고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질병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둘째, 사회가 부과하는 고통입니다. 셋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그에게 2년의 시간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에 몰두했고 마침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피터스는 이어서 실질적인 변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부터 책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 융은 현대인들이 신을 못 보는 이유는 충분히 낮은 곳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책임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질수록 삶은 더 의미로워집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 실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물었을 때 한 지휘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육이 발달한 운동선수들이나 리더십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황에서도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성장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먼저 더 나쁜 상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불안정한 과도기를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실제적인 성장을 위해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2시간씩 독서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과 대화하듯 읽어야 합니다. 밑줄을 치고 요약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습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하루 평균 4시간, 5시간을 학습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6개월 안에 무엇을 이룰 것인지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계획하세요.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교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매일 1%씩만 더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20년 동안의 임상 경험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이 도움이 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짓으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피터슨 교수가 강조한 메시지는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게 두렵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습한다면 어느새 유창하게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새로운 직장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견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비록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피터슨 교수의 말처럼 당신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현재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직, 이별, 질병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한층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터슨 교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린 시절 가난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런 그가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창업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죠. 결국 그의 노력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디즈니랜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계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진실의 힘에 대해 역설합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진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실은 언제나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과 진실의 힘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진실은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되지 않다면 당신의 삶 역시 진실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슨 교수는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돈이나 명예로 측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베풀고 사회에 공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교한 거죠. 그 결과 후자의 집단이 훨씬 더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기적인 가치보다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대가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깊이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주인공인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과 역경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진실과 의미를 좇아 전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터슨 교수의 말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한계에 도전하세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전진하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